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여명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나도 67이 처음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늘 아쉽다. 이렇게 개인의 개별의 삶은 예측 불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서울시 의회에 20대 후반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의회와 함께 온전한 30대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신없이 20대를 달려오는 것 같은데 막상 돌아보면 저는 20대 초반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 있구나.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발버둥 치고 있는 저희 또래들이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중반생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MZ세대인데요. 이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에 나고 자랐는데 정신 차려보니 디지털 세상이 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몇 해 전에 인원고에 직접 출퇴근하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셨죠? 예, 그때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서 자는지 몰랐다. 당시에 교육청 공무원들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학교는 자러 오는 곳이구나. 감님께서 있으신데도 이렇게 잘 정도면은 평소에는 어떨까 하고 이 처참한 공교육의 현실을 직접 깨달았다고 그런 말들을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안 그래도 처참한데 이상한 일들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저 화면을 다음 거 넘겨주세요. 봐주십시오. 구덩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고 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고 있는 저 남자 보십시오. 남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사다리는 옆에 치워둔 채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현실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경쟁은 무조건 나쁘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꿈은 무조건 크게 가져야 돼. 라고 속닥이는 나쁜 어른들입니다. 그런 어른들 중에는 이런 어른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사고, 외고에 진학시키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명문대에 진학하게 하면서도 남의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지금 사회 지도 계층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모두가 내 적성이 무엇인지, 내 진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또 내 스스로, 내 기술로 어떤 기술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교육받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4년제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최대 10년 가까이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며 방황을 합니다. 30 초입이 돼서야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요즘에야말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대화 시기에 교육 제도가 고착화돼 있고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과 발맞춰 혁신하지 못한
공교육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는 4차 산업혁명을 그야말로 멱살 잡듯 끌고 왔습니다. 무인 계산대와 AI 알바생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와 같은 용어도 해석이 안 되는 말들이 주위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지하로 시작해 월세방으로,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자가 소유의 아파트로 삶의 사다리를 하나둘 착실히 올라온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 모든 세상의 변화가 낯설 것입니다.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살아온 만큼 살아갈 날들도 똑같은 비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년층 세대는 대체 어디에서 내 기술, 내 역량을 발전시키고 또 새 먹거리 창출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 과연 서울시의 종합행정기구로서의 서울시의 역할은 없는 걸까요? 저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 서울론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제가 전반기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분별 없이 쓰던 말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교육과 학습이라는 용어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전적 정의만 보면은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학습은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스스로 익힌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 교육 플랫폼을 이해하기로는요. 방점이 교육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들, 뭐 AI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학습 혁신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충분치 못해서 답변 못했던 부분은 아까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AI를 비롯한 최첨단 과학 기술, 특히 인터넷 교육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EBS를 비롯한 방송이나 혹은 기존의 인터넷 교육 방법과는 또다시 차원이 다른 그런 좀 더 진일보한 교육 방법론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구현이 될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 환경 때문에 이른바 방과 후에 사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그 입시에서 학생들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 끝에 나온 방법이 서울런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것이 학교 교육과도 접목이 돼서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 방법론으로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는 게 이 새로운 제도의 방법론이고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 학습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아직 과문하여 이 교육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하나는 한자어고 하나는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이 서울 교육 플랫폼이라는 전체 총괄적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선거를 통해서 공약의 형태로 시민들께 전달되다 보니까 뭐 일타 강사라든지 스타 강사라든지 이런 조금은 좀 자극적인 표현이 앞선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고 거부감도 생긴 것으로 그렇게
자성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사교육비를 쓸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1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 5대 1 정도로 사교육부의 지출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평균을 내서 5대 1이지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교육비를 쓰는 규모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일단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 인터넷 플랫폼이 생기면 갑자기 학습 의욕이 생기느냐, 이제 이런 그 비판이 오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런 그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저소득층 자제들이 그 아까 보여주신 사다리가 없는 그런 그 격차를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의식에서 일단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고요. 앞으로 의회와 끊임없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감님과도 이것을 어떻게 그 정규 학교 학습 콘텐츠와 연계를 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 돌봐줄 부모님들은 전부 직장에 나가든가 일자리를 돈벌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 어떻게 멘토단이나 튜터들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습 의욕도 고취시키면서 그 일단 벌어진 학력 격차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 AI나 서울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목표하에 올 하반기에 일단 임기 1년짜리 시장이니만큼 하반기에라도 급한 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아무래도 그 교육 격차 그리고 시장님께서 늘 교육 철학으로 말씀하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교육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은요. 이게 이 서울 교육 플랫폼이 지향하는 이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컨대 아까 제가 그 연설에서 설명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소외, 짧아지는 직업 수명 등등을 보완할 수 있게끔 뭐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내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러한 역량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이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이해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엔잡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이 120세 시대에 직업이 몇 번이 바뀌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교육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이 정거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학습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학습을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에 걸쳐서 완성되는 내 포트폴리오, 이력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오해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일단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서울론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동안의 교육 이력을 쌓아가면서 꼭 이게 대학 입시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까지도 꾸준히 한 개인의 학습 이력이 쌓여가면서 그분이 추구해가는 목표에 합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드린다 하는 관점에서 아마도 과거의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EBS 교육이나 이런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이 사안은 아니지만 그 스마트 와치 형식의 밴드 형식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단편적으로 건강관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최첨단 과학 시스템을
하나하나 교육과 복지에도 연동을 시키다 보면 종국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초기 형태의 시도가 바로 교육으로 치면 서울런이고, 그리고 복지로 치면 그 스마트 밴드형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워낙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보기에는 오해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부감도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어떤 투자나 이런 것에 대한 오해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언급해 주시고 있는 이 서울 런 시스템만 하더라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그 학생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 학생이 강한 과목과 그렇지 못한 과목을 구분해서 이력 관리를 해줌으로써 그 충분한 금액을 들여서 사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유층 자제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는 저소득층에게 저학년부터 꾸준히 교육 환경을, 보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 환경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동안 쌓아가는 어떤 이력 관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데이터의 축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교육 플랫폼과 이 헬스케어도 같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사실 지금 알았는데요. 뭐 초연결 시대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는 또 의회의 역할이 있고요. 조금 더 집행부가 뭐 시장님이 구상하는 이 사업의 철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의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갈 것은 협의해 가는 그런 서울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도구라고 이 새로운 기술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이 AI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면은 예컨대 느린 학습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뭐 인내심 갖고 옆에서 튜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AI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그냥 수많은 정보들 틈에서 나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3D 기술과 가상현실을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과연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그냥 뭐 아이디어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사실 요즘 이력서 위조가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이 절대 위조 불가능한 이력 관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뭐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서울런 안에서 또 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바탕을 이룰 거고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현실을 그 일상생활에 응용을 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교육에 적용하게 되면 학습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이 기존의 EBS 교육 시스템이나 기존의 그 교육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까 언급됐던 뭐 10가지 가까운 그런 인터넷 시스템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이력이 전부 다 빅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쌓여 있을 때 AI가 가장 최적의 교육 방법론을 찾아내서 그 학생의 교육 발달 그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 이제 초기에는 멘토링과 튜토링 시스템이 들어가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도움을 주게 되겠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한 10년 뒤가 되면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는 아마 전 세계가 경쟁 상태에 돌입한 최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법론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쫓아가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이번에 새로 론칭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오히려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도 교육도 그렇고 건강관리 각종 데이터도 그렇고 보안 유지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고는 한 명 한 명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들이 전부 동시에 융합이 되고 응용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지금의 시스템 각종은 안 됩니다.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행착오를 거쳐서 업그레이드 돼 가야 비로소 5년 뒤, 10년 뒤에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그 논란의 인터넷 강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시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이게 참 그런 청사진에 비해서 우선 나온 사업은 그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최종 형태의 것은 아니고 뭐 신기술을 이용한 시작 단계의 콘텐츠다라는 그런 이해를 했는데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컨대 그 강의를 제공받고 듣는 아이들에게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다. 혹은 사업 효과성에 전무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못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아마 이 사교육이 너무 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만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사교육에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교육이 더 말하자면 역할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교육 전문가분들로서의 본능적인 거부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20% 동의한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고요. 결코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서 공교육이 이것 때문에 위축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건 항상 시작되고 나면은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해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정교해지게 될 것이고요. 종국적으로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학교의 공교육 시스템과 접목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오히려 교육 방법론으로 각광받는 상황으로 갈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걱정이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서울론을 론칭을 시켜주시면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보완된 형태로 교육청의 교육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교육 격차 해소를 하는데 최고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각오를 드립니다. 예, 저도 사실 여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또 저도 그 걱정을 같이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지금 보면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도 평생진로 교육국이 있고 우리 서울시에도 평생교육국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교육청의 그것과 또 우리 서울시의 그것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또 서울시만의 또 서울시 평생교육국만의 그런 고유의 업무는 무엇이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령들을 보면 학교 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은 교육청이 담당할 업무다. 다만 방과 후에 학생들의 학습과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 그거는 사실 법안을 너무 진보적으로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 전반기에 교육위원회도 있었고 서울시 교육청의 그 평생교육의 대상은 아무래도 공교육 내에 있는 청소년과 또 그 청소년들의 학부모 그리고 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서울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은 일정 부분 서울시에서도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지금 이제 학력 격차 해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빨라지는 기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또 변하는 직업, 거기에 맞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네. 직업 역량을 키워갈 거냐,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을 하고요. 네,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평생 교육을 받을 거냐, 또 받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서울론이 대상자로 삼는 청소년들은 대개 공교육을 스스로 걸어 나간 학교 밖 청소년들 위주의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서울시 교육청의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비교과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직업 전문 교육, 또 뭐 전문가 교육, 또 요즘 보면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이 원래 SCR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엔 그 ESG라고 해서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 평가 요소에 뭐 환경에 대한 책임, 또 사회 공헌, 그리고 민주적 경영이 총체적으로 그 성과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ESG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연결해서 뭔가 봉사 실적이나 봉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해봐도 다양한 친구들의 포트폴리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서울시의 역량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의견들이 토대가 돼서 우리가 학생들을 멘토가 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하는 예산이 40억입니다. 40억인데 그 부분을 애들이 써야 될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애들 교과서 한 권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하자면은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1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책을 한 권씩 사주더라도 10억이 됩니다. 근데 국, 영, 수, 사, 과 5과목을 듣는다고 치면 이 아이들한테 사실 5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SG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기업의 사회적인 네. 책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뭐 전자교과서 발행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서울시의 예산 편성 지침,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서 따온 건데요. 이게 서울론 구축하는데 올해 18억이고 22년에 21억, 2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이해했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청사진이 그 서울론 구축이 21억으로 계속해서 구축해 놓으면 쭉 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컨텐츠 전문가는 사실은 학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예산 추계를 했고, 추계한 예산을 저희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민간에서 봤을 때 38억이라는 어떤 그런 돈으로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한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상당히 좀 빡빡한 네, 예산이다. 우선 알겠습니다. 심의 기간이 사실 너무 짧았습니다. 예산 심의에 대한 그 전문성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예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온라인 콘텐츠 지원으로 이번 하반기 40억,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97억씩 집행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오셨는데, 이게 사실
그 위원님들 지적 중에 이것이 뭐 대기업에 해당하는 학원들과의 뭐 제휴나 협업으로 이끌어놔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돈을 줘서 그 컨텐츠를 사오기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은 저는 옳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뭐 서울시의 노력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학원하고 협의를 할 때 학원 측에서 대단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저희들한테 15% 미만의 어떤 그런 시중 가격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업무 계획서를 보면은 넘겨주세요. 그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한 지점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이나 특히 교육 전문직으로 있는 뭐 장학관, 장학사님들과도 어느 정도 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지금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논의를 해 왔는지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이제 답변 드렸는데요. 그렇게 깊숙하게 교육청에서 우리 사업에 개입해서 이렇게 협의하랬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뭐 다만 개입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만 조금의 어떤 예,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가면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료 선배 여러분들, MZ세대가 나음당한 세대라고 자조하면서 어린 나이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로 한 방을 노리며 올인 중입니다. 120세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무섭게 들리는 현실입니다. 생은 너무 긴데 앞만 보면 달려온 중장년층은 코딩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말들이 마치 별천지 기술같이 낯설기만 하고 소외돼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수준의 공공 일자리나 혹은 은퇴 이후에 쉽게 갈 수 있는 저임금 비숙련 그런 노동 일자리들이 과연 평생을 거쳐서 해 나가야 할 자아 실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잠자러 오는 곳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옛말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금은 뭐 초등학교 8학년, 중학교 5학년, 고등학교 5학년이라는 말로 아이들의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인강만 틀어주며 비대면 수업을 해왔던 코로나 창궐 시기에 서울시 교육청도 반성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제는 사회와 같이 풀어나가야 할 교육 현실, 서울시에도 그 책임이 명백하게 있다라고,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장 역시 얼마 전 성명을 내고 이 벌어지고 있는 교육격차 앞에서 종합행정기구로서의 지자체 장의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 질문을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전 오늘은 연평도 해역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 바다에서 그렇게 전사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한창 오빠였던 나이의 당신들이 지금은 어느덧 제 동생의 나이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총성도 없고 적군도 없고 지켜야 할 곳도 없는 곳에서 평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